빨리 정신 차리란 말이야. 알았어, 그만 좀 해라. 엄청 떽떽거리네. 내가 알아서 대출금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뭘 잘했다고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지 남편의 반항심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어요. 그렇게 저 혼자 생활비를 충당하고 대출금 이자를 아주 조금씩 갚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했어요. 은행원이 저에게 이렇게 가다간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방법을 강구하라고 조언까지 해줬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더니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해결할 생각은커녕 술에 찌들어 있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 편한 얼굴로 있더라고요. 결국 6개월 뒤에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채권자가 다녀가고 감정평가사까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압류장이 날아왔어요. 1차 경매로 집이 4억 원에 산다는 사람이 있다며 집에서 나가라는 친절한 안내문과 함께 말이죠. 저는 버텨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손을 놓고 있으니 이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비워주기 전에 살 곳부터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당장 월세 보증금도 없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댁에서 당분간 지내자 했고 선택권이 없던 저는 그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보름 뒤 저희 식구는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누이가 둘이 있는데 탐탁지 않은 눈으로 보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눈치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던 저는 아들만 생각하고 눈칫밥을 먹고 살기로 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희 식구에게 가장 작은 방 한 칸을 내주었고 새 식구가 비좁게 지내야만 했네요. 그리고 예상했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식구에게 방 한 칸을 내주시며 정민애미야, 앞으로는 네가 아침을 준비해라. 이 집에서 지내게 해줬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주말에도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거라 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속상하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마트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들 정민이를 봐주겠다고 하셔서 수긍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6인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둘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제가 차려주는 밥만 얻어먹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직업도 없어서 집에서 팽팽 놀고 있는 상황인데 제 시집살이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시댁 살림을 다 맡았고 마트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까지 보탰어요. 남편은 시누이들과 함께 히히덕거리며 백수로 계속 지냈고요. 하지만 시댁에 얹혀있는 상황이라 싫은 소리, 잔소리를 하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제가 괜히 언성이라도 높였다가는 피곤한 일만 생길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의 그 꼴을 반년을 겪고 보니 만정이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제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시댁에서 반년의 시간을 더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참고 참다 밥상머리에서 남편에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시댁에 와서 1년째 놀고만 있어. 내가 살림하고 돈 벌어서 생활비까지 드리고 있다고. 이런 날 보면 뭐라도 느끼는 게 없어? 제 말이 끝나자 대답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대신했습니다. 어머, 얘 좀 봐라. 지금 시엠이랑 신우들 앞에서 네 남편 훈계하는 거니? 사정이 딱해서 받아줬더니 이젠 살기 편해졌냐? 어디 밥상머리 앞에서 하늘 같은 서방한테 잔소리를 해? 이에 저는 수그리지 않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댁에 와서 살림도 다 하고 있고 생활비도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세 식구는 좁은 방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다고요. 충분히 할 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은 30이 넘도록 왜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알아보든지 알바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집에서 살림이라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큰 시누이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언니 코가 석자면서 저희들까지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웃긴다.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라도 내놓으라는 거야 뭐야? 그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자 둘째 시누이가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가 집에서 놀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가?
그리고 우린 만나는 남자가 있어서 그쪽으로 취집 갈 거예요. 일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 잘난 남자들이니까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시누이들 모두 조잡스럽게 생겨가지고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짝 고치려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남편은 취직해서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합니다. 사장님을 해봤으니 계속 사장님으로 살고 싶다네요. 다음 사업 아이템 구상을 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꽃길을 걷게 해주네, 돈으로 코를 풀게 해주네 하며 허풍만 떨었어요. 처음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댁 식구들을 보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말을 다시 삼켜버렸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냥 제가 돈을 모아서 시댁을 탈출하는 게 빠르겠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몸고생 마음고생하며 아들만 바라보고 참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변함없이 저를 가장 사랑해 주었고 매일 밤 저에게 애교 부리는 모습을 보여줘 유일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진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으로 떠났습니다. 시골이라 조금 먼 길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함께 와줘서 그동안의 마음이 조금 사라졌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한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습니다. 하나 있는 자식이 엄마를 외롭게 만들어 고독사로 돌아가시게 해서 자책감과 슬픔을 뒤섞은 채 엄마의 상을 치르게 되었죠. 많은 이웃들이 오가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천하의 불효녀인 저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사흘 내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이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온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무렇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누가 보면 잔치라도 하듯이 깔깔 웃으며 화투만 치고 술에 취해 노래까지 불러댔어요. 아무리 장례식장을 외롭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도가 지나쳤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저에게 시댁이 저 모양이냐며 고생이 많다고 위로까지 하시고 돌아가셨답니다. 하지만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화를 내거나 다투기 싫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롯이 엄마만 생각하고 불효녀인 저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만 생각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시댁으로 돌아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마트 캐셔로 일하며 시집살이를 이어갔어요.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하루빨리 제가 돈을 모아 독립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다시 한번 판단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큰 시누이가 결혼하게 된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으나 시누이 말대로 취집에 성공을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친정엄마에 대한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지만 애써 웃으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가씨 축하드려요. 결혼해서 잘 사세요. 고마워요 언니. 그런데 언니한테 부탁할 말이 있는데.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대신 말하더라고요. 그게 말이다. 내 딸이 의사한테 시집을 가게 되었단 말이지. 사돈 측에서 신혼집도 아주 넓고 좋은 아파트로 마련해줬단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혼수를 해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되겠니? 아무래도 정민애미 네가 좀 보태줬으면 한다. 제가 시댁을 나가려고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아주 코딱지만큼 적은 돈이라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 제가 모은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 돈으로는 혼수자금도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상황 잘 아시면서 저더러 혼수자금을 보태달라니요. 죄송하지만 어려운 부탁이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얘가 자꾸 모른 척하네.
내가 네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들은 게 있는데 발뺌하는 거냐? 네 엄마 사망보험금이 1억 5천 정도 나온다고 들었다. 거기서 1억만 네 시누이한테 주거라. 그동안 우리가 너희 식구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 말을 듣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넋이 나가고 말았어요. 또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이어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죠. 그러자 결혼한다는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해줄 거죠? 길바닥에 나앉을 언니 식구를 구제해줬으니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고 1억만 보태줘요. 게다가 남편까지 합세했어요. 그럼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여보, 장모님 보험금 언제 나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보험사 찾아가 볼까? 결국 참지 못한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엄마 목숨값으로 아가씨 혼수 자금을 대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시집에 와서 생활비며 살림이며 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다들 너무하시네요. 당신 장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날이 서 있어. 그게 뭐 어떻다고 그래. 돈이라는 게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사업 재개해서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엄한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1억 내놔. 남편이라는 작자가 짓거리자 저는 더 심하게 폭발하고 말았어요. 야! 인간보다 못한 짐승놈아. 네가 집안 말아먹어서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당신 망한 걸 왜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해? 그리고 네가 시댁에 와서 사람 구실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했어? 아주 가족들이랑 똑같네. 가관이라고. 난 더는 여기서 못 지내니까 정민이 데리고 나가야겠어. 이 시궁창에선 단 하루도 못 지내겠어. 제가 쏟아낸 막말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덤비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정민이의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길바닥에 나앉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 말종들과는 한시라도 같이 머물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과 지낼 작은 원룸을 구하게 되었어요. 보증금이 모자라긴 했는데 집주인이 나중에 채워줘도 괜찮다고 해서 천만다행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보험사에 연락이 와서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됐는데 친정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제가 보험금을 수령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와 문자가 쇄도했어요. 막말하고 집 나간 저를 용서할 테니 지금이라도 시누이의 혼수 자금을 내놓으라면서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알았어, 혼수 자금 줄게. 그 전에 시댁 식구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선물을 먼저 보내줄게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폐기물 센터였어요. 거기엔 다양한 가구들이 질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관리자에게 재활용해서 가구를 쓰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관리자는 얼마든지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버려지는 것보다 다시 쓰여지는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포장이사를 불렀고 버려진 침대와 옷장, 서랍장과 책상을 새 것처럼 포장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포장값만 주면 얼마든지 해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 포장값으로 10만 원을 쓰고 이삿짐 차량 비용으로 50만 원을 써서 그 폐기물을 시댁으로 보냈답니다. 저는 차를 렌트해서 이삿짐 차 뒤를 따라갔고요. 이윽고 시댁 앞에 도착한 이삿짐 차를 본 시댁 식구들이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차 안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어머, 새언니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봐.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낸 걸 보면 반상을 많이 했나 본데? 그러게 말이다. 하나 있는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야 조금 마음에 든다. 침대는 내 방으로 드리고 옷장은 둘째 네가 쓰거라.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포장된 폐기물을 서로 갖겠다고 난리까지 치면서 집 안으로 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1층에 있던 시댁 베란다 문 사이로 포장을 뜯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폐기물인 걸 확인하고 얼마나 경악했던지 있는 욕 없는 욕 짓거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얼마나 분노했는지 망할 것! 이게 지금 우리를 놀리는구나. 감히 내 집에 이런 쓰레기를 보내? 정민애비,
빨리 그녀한테 전화 걸어. 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잠시 후 제 핸드폰이 울리자 베란다 사이로 보이는 시댁 식구를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선물 잘 받았어? 아가씨가 그렇게 바라던 혼수 좀 준비해봤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야, 너 우리랑 장난해? 뭐? 선물이 마음에 들었냐고? 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쓰레기를 보낸 거야? 당장 집으로 들어와! 흥분한 남편에게 저는 마지막 말을 해주었어요. 아직 진짜 선물을 못 받구나. 내가 보낸 가구들 중 하나에 숨겨놓은 게 있어. 그게 진짜 선물이야. 그럼 잘 찾아봐. 전화를 끊고 남편은 다시 흥분의 목소리로 엄마, 진짜 선물은 따로 있대. 빨리 가구들 열어봐. 라고 하더니 열심히 제가 준 선물을 찾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한심해 보이던지 혼자 보기 아까웠답니다. 이윽고 남편이 옷장 안에 있던 선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제가 보낸 선물이 바로 이혼 소장이었거든요. 덧붙여 내용 증명서까지 덤으로 주었답니다. 실은 제가 엄마의 보험금 일부를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꽤 비싼 변호사라 위자료를 왕창 받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남편은 이혼 소장과 내용 증명서를 보더니 뒷목을 잡더라고요. 시모와 시누이들도 머리를 부여잡고 욕을 뱉어냈답니다. 그리고 걸려오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고 제 변호사가 잡은 재판 날짜에 법원에서 보게 되었어요. 시댁도 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변호사를 고용한 것 같은데 제 변호사와는 잽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준비를 그렇게 엉성하게 했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판사님 앞에서 주저리 떠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이 잃었던 재산 4억 중 2억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추가로 시어머니한테 줬던 생활비 전액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보상금까지 얹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위자료를 준 돈은 모두 대출로 끌어서 줬다는데요. 아마 시댁도 얼마 못 가 집을 경매당하거나 금매로 팔아야 할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의사 집안에 취직한다던 시누이는 혼수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자 바로 파토나고 말았다네요. 의사와 결혼하려면 개인 병원, 외제차, 아파트까지 열쇠 3개는 갖다 바쳐야 하는데 알거지인 시누이와 결혼한다는 게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저의 복수와 이혼은 끝이 났어요. 지금은 엄마의 고향으로 와서 살고 있어요. 아들과 둘이 살만한 작은 집을 엄마 보험금으로 마련했고요. 시댁의 복수는 제대로 해줬지만 친정엄마에 대한 죄송함은 언제쯤 씻어질지 모르겠네요. 가끔, 아니 자주 엄마의 품이 그립습니다. 불효를 저지른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